보통 삼국지 최대의 하이라이트라 하면 적벽대전을 꼽는 분들이 많을 건데요. 오늘 손찬이 형은 적벽대전에 대해 탐구해 보겠습니다. 먼저 대표적 조조빠 마오쩌둥의 일당인 중국 공산당 4대 역사학자 여사면은 주유와 노숙을 분란종자로 칭하며 이들의 계략으로 60년 분당의 재앙이 생겼다 평하였는데요. 조조의 208년 남정이 오림 및 적벽에서 막힌 것을 한탄한 것이죠. 당시 유종이 조조에게 항복하고 형주에서는 농공행상 잔치가 열렸으니 한숭은 대옥녀, 괴월은 광록큰 등 요직에 오르고 항복에 편승한 호족들 15명이 제후에 오른 겁니다. 이를 본 소노의 호족들도 자신과 집단의 안녕을 위해서는 항복이 합리적이라 봤을 겁니다. 실제로 주유와 노숙 외 몇몇을 제외한 장소를 위시한 대부분의 대신들은 항복을 주장했죠. 다만 이 항복이 우두머리가 끌려가는 그런 항복은 아닙니다. 소노를 우두머리를 교체해서 다스리려면 아예 이쪽으로 천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선 모반을 감당 못해요. 그냥 회유해서 충성서약을 받는 게 가장 합리적이죠. 즉 손권이 항복을 선택했다면 조조에게 볼모를 보내고 매년 입조하는 방식이라 보시면 되고요. 물론 손권이 불손한 행위를 했다면 반역이라는 이유로 입조하는 과정에서 체포될 수는 있겠죠. 합종 연행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귀곡자 전생, 신빙성은 모호하지만 그 귀곡자의 제자들이라 알려진 소진과 장의의 계책인데, 합종은 약소국 입장에서 강대국을 상대로 연합하여 균형을 이루고자 하는 계책이고, 연행은 강대국 입장에서 한 놈을 고른 후 화친하여 나머지 약소국들을 정리하는 계책입니다. 유비는 송권과 합종하여 조조에 대항하려 하였고, 조조는 송권을 포섭, 즉 연행하여 나머지 마초, 유장, 유비 등의 세력을 정리하려 한 거죠. 물론 손권은 유비와의 합종을 선택하여 전면전을 벌이게 되는 겁니다. 참고로 나중에 조비가 송권을 우왕에 봉하는 게 바로 이 연행책입니다. 현대 국제정치학 관점에서, 그리고 키를 쥐고 있는 송권 입장에서 봤을 때 조조의 침공을 앞두고 세력 균형을 선택하여 그 균형 속에서 기회를 볼 것이냐, 조조에 편승하여 그 속에서 세력 전의를 노릴 것이냐, 이 두 가지 안에 고민이라 볼 수 있거든요. 그럼 그 과정을 자세히 보면 조조가 형주군을 꿀꺽하고 송권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80만 대군과 함께 너를 칠 것이다. 이 80만은 호알이고요. 당시 형주군이 약 10만, 그중 강하태수 6위를 따르는 형주군이 1만이니 차출된 형주군은 조인의 수비군 제외 아마 8만 정도, 그리고 조조의 복위는 7만에서 8만 정도로 추산됩니다. 즉 15만에서 16만 정도의 병력이다. 송권과 유비 연합군의 병력을 보면 주유가 처음에 송권한테 5만을 얘기했는데 3만밖에 차출 못한다 하죠. 이걸 보고 유비가 실망하면서 이거 가지고 뭘 할 수 있느냐, 주유가 내가 하는 거 잘 보기나 해라. 이 일화로 주유가 패할 것이라 본 유비가 번구에서 움직이지 않았다가 화공이 성공하자 잽싸게 남군 점령에 합류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다만 유비의 병력 구성을 보면 관우 수군 1만, 그리고 유기군 1만, 최소 2만 정도는 되었다. 참고로 유비가 번구에서 출병한 정황을 담은 기록도 있으므로 그 사실은 알 수 없으나 남군 점령 시 주유와 협력하여 조인을 친 건 확실하죠. 적벽 전투의 발발과 서사를 한번 살펴보면 당시 유비는 조조의 기병에 패하고 도망신세였는데, 이때 노숙이 하구 일대에 있다가 유비를 만납니다. 그 조조한테 주 터지고 왔는데 어떻게 할 거냐, 오거한테 의탁하려 한다. 오거가 유비의 친구인데 교주에 있었어요. 조조를 피해서 교주까지 도망가려 했던 겁니다. 이에 노숙이 제갈량을 보고 내가 제갈근이랑 친구이니 편먹자, 송건이한테 말을 잘 해보겠다. 유비는 제갈량을 노숙과 함께 시상으로 보내죠. 당시 송건이 시상에 있었습니다. 동시에 자신은 관우의 수군 및 유기군과 하구에서 합류하여 번구에 주둔합니다. 동시에 조조는 강릉에 주둔하면서 시상에 주둔 중인 송건한테 선전포고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장소가 가난하기를 쟤들 수륙병진으로 오면 답이 없다, 항복합시다. 이에 시상에 도착한 제갈량이 송권을 설득하는 거죠. 우리도 관우 수군 1만에 유기군 1만 있다. 당시 파양으로 파견 가던 주유가 돌아와 쐐기를 막는데 조조는 용병 4대 근심을 가지고 있다. 첫째, 배후의 적, 즉 마초와 한수가 아직 건재하고, 둘째, 수전은 중원군의 장기가 아니다. 셋째, 날이 예년보다 쌀쌀하니 건초가 부족할 것이다. 넷째, 반드시 역병이 돌 것이다. 조조는 이러한 점들을 간과하고 함부로 군을 움직였으니 필시 패할 것이다. 조조군은 강릉을 출발하여 수군은 장강을 따라 하구로, 육군 역시 같이 수륙병진하는데 주유가 하구에 도달하니 적벽에서 대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비는 번구에, 유기는 대승관을 지켰다 되어 있는데 대승관이 여기가 단양 쪽이에요. 적벽대전 당시 여기만 전장이 아니었거든요. 장패가 단양을 치려고 하고 있었죠. 조조 본대에 대항할 병사 선발로 이쪽
쪽이 비었으니 유기는 아마 이쪽으로 차출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장비는 처음엔 노산에 주둔한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안전한 곳에서 유비의 가솔들을 데리고 있다가 나중에 전세가 유리해지자 남군 전투 때 합류한 게 아닌가 추측합니다. 장비가 장판파에서 고생했으니 이번 턴은 좀 쉬어라 한 게 아닌가. 그리고 유비는 만약 털리면 원래의 계획대로 장비와 합류하여 교주로 튀를 했을 겁니다. 보통 이 정도 백업 플랜은 준비해놓는 게 합리적이긴 하죠. 조조의 주력군은 오림에 주둔 중이었고 형주 수군이 적벽에 주둔했는데 당시 육로와 수로의 물자 이동 효율은 엄청나게 차이가 났습니다. 거의 모든 물자들은 배로 실어 날랐겠죠. 이에 황계가 적들의 배는 모두 엮여 있으니 불을 지르기 딱 좋다. 조조는 적 기습이나 백병전 발발 시 선상에서 기병을 활용하려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선박을 연결해 놓는 건 선박 관리의 차원의 의미도 있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면 선박끼리 부딪혀서 손실이 일어나거든요. 이에 황계가 조조에게 항복을 하겠다 하니 조조가 의심을 하면서도 황계의 항복이 사실이면 고금에 없던 자기를 받을 것이다. 사실상 주유가 말한 용병의 4대 근심이 현실화된 거죠. 마초랑 한수도 걱정되고 더욱이 역병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 역병이 무슨 역병이냐? 주혈 흡충에 의한 것이다 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게 고열, 복통, 설사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도 반론이 있죠. 오나라 애들이 면역으로 이 기생충에 고생하지 않았다면 형주군도 비슷한 곳에서 살던 놈들인데 고생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냐. 다만 조조에게는 이 형주군보다 중요한 게 자신이 데리고 온 중원군이었어요. 얘들은 확실히 이런 감염병이나 기생충에 고생했을 수 있겠죠. 사람이 여유가 없으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으로 상황을 무마하려는 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같은 것도 돈 없을 때 하면 안 돼요. 조조는 황계의 항복에 이 전쟁의 승패를 겁니다. 그런데 황계는 불장난하러 온 거였죠. 참고로 이때 황계가 불장난하다가 화살을 맞고 물에 빠져버리죠. 오나라 병사가 황계를 건져주긴 하는데 황계를 알아보지 못하고 버리고 가니 이걸 한당이 구해줍니다. 이에 조조는 화용의 오솔길, 즉 화용도로 알려져 있죠. 이 길을 통해 강릉에서 조인을 만나고 조인을 강릉에 주둔시킨 뒤 본인은 북으로 철군하는 겁니다. 동시에 유파한테 형남을 복속시키라 하는데 이 불쌍한 유파는 버리는 패였죠. 물론 화용도에서 관우가 매복을 하고 있다가 조조를 살려줬네 하는 건 허구고요. 실제로 유비군이 추격을 하긴 했는데 따라잡지 못하였다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때 조조가 괴멸적 타격을 받았느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조조가 나중에 송곤한테 한 통의 편지를 보내죠. 내가 역병으로 고생하여 배를 스스로 불태우고 돌아갔는데 괜히 주유 이름값만 올려줬네 하는 내용인데 이걸 극단적으로 해석해서 교전이 없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다만 이후 황계가 중랑장으로 승진하는 이력이라든가 황계호 민담 이런 걸 봐도 황계의 화공책은 분명 실행된 것으로 보이고요. 전술의 뜻이 조조에게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의 중원군이었습니다. 사실 이 전쟁은 형주군을 총알바지로 내세운 대리전쟁의 성격이 강하죠. 즉 이 배들도 원래 조조군 소유가 아니었어요. 화공이 위력적이었다기보다 황계의 항복이 거짓이라는 걸 알게 된 조조가 절망하고 그냥 퇴각한 거라 봅니다. 이 과정에서 배를 다 두고 가면 안 되죠. 장강을 거슬러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못 가져가요. 청리하는 병법의 기본입니다. 싹 다 불태워버리고 가는 겁니다. 놔두면 오나라가 그걸 전쟁물자로 활용할 것이니까요. 이 정황이 서로의 프로파간다로 각자 다르게 활용되는 거예요. 송건 입장에서는 대승이다. 조조 입장에서는 내가 불태우고 간 거다. 물론 조조가 오림에서도 패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 적벽대전에서의 실질적인 인명 손실은 대부분 형주군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단적인 예가 조조는 바로 용병의 근심 중 하나였던 배후의 마초와 한수를 토벌하고 연이어서 송건을 치러 또 유수구에 친정을 하거든요. 오림과 적벽에서 괴멸적 타격을 받았다면 이런 연속적인 전쟁이 불가능합니다. 조조가 흡수한 형주군들만 총알바지로 죽어나간 거예요. 앞서 말했듯이 배들도 원래 거저먹은 거였으니 날려도 큰 손실이 아니죠. 다만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이 있죠. 이걸 다 날리지 않을 수도 있었잖아요. 애초에 가후가 이 전쟁을 반대했습니다. 전쟁하지 말고 강릉을 거점으로 내실을 다져라. 실제로 조조가 애제봉효다 통제봉효다 하면서 곽가가 있었다면 이렇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데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보면 곽가가 이 전쟁을 이기게 했을 거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곽가라면 아마 가후처럼 전쟁을 반대했을 거예요. 곽가가 자신의 책략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바닥에 침을 뱉으면서 난동을 부렸다 그러는데 조조 앞에서 침을 캬 뱉으면서 격렬하게 반대했겠죠. 일찍이 조조가 원상 원담을 칠까 말까 할 때 곽가가 그냥 냅둬라 그랬죠.
그 둘은 알아서 싸우다가 자멸할 것이다. 형세가 딱 이때와 같았어요. 조조가 가만히 냅두면 유비와 송권은 서로 아웅다웅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당시 전쟁을 진 것보다 거의 포기 상태에서 퇴각한 조조 심정이라면 곽가라면 나를 어떻게든 이 전쟁을 하지 않도록 설득시키지 않았을까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죠. 실제로 이게 여파가 어떻게 되냐면 이때 그 형주의 선박을 다 잃어서 나중에 관우가 북진할 때 조인이 배가 없으니까 널빤지를 타고 버팁니다. 참고로 처음에 조조가 형주에서 기세가 좋을 때는 유장이 선물도 보내고 하거든요. 그런데 조조가 철군하니까 귀신같이 손절하고 자기로 출병합니다. 나름 숟가락을 얹은 건데 감령이 주유한테 계책을 내는 거죠. 이릉이 먼저다. 감령이 이릉 일대를 털자 유장군은 철수하는 겁니다. 이 적벽 일대에서는 유물이 발견되고 있죠. 나무는 썩어도 철은 썩지 않으니 당대 선박의 못이라든가 무기 이런 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적벽대전의 드라마틱한 구성은 소설 연희의 서술에서 나온 것인데 사실 이건 나관중이 파양호 전투를 모티브로 꾸민 것입니다. 나관중이 원명교체기 사람이죠. 당시 진우량과 주원장의 병력 규모가 많게는 10배, 적게는 3배 차이로 보이는데 이 전쟁은 진짜 드라마틱하거든요. 이 파양호 전투는 실제로 화계 한 방에 진우량이 골로 간 전쟁이에요. 자정 무렵에 북동풍이 불자 주원장 군대가 진우량 군의 선박에 불을 붙인 겁니다. 진우량은 괴멸적 타격으로 패망하고 수적 열세였던 주원장이 천하를 통일하는 다이내믹한 전개죠. 그러나 연희의 내용과는 다르게 조조는 괴멸적 타격을 받지 않았고 전술했듯이 마초와 한수로 토벌하고 또 바로 이어 송건을 치는데 친정을 합니다. 다만 이 적벽대전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를 생각해본다면 허구가 주는 액션적인 통쾌함보다 더 재미가 있을 거예요. 형주와 수많은 인적 물적 자원을 날로 먹고 통일에 한 걸음 다가갔던 상황이 이 패전으로 유비가 촉을 도모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게 되었고 송권의 입지 역시 키워줌으로써 손원의 조조한테 줄을 내려 했던 이른바 친조조파 호소인들이 싹 없어져 버린 겁니다. 어차피 조조가 남하하지 않고 그냥 철군하면 남군을 지키기 어렵지 않았겠냐 하는 주장들도 있는데 실제로 조조가 가후에 간언을 듣고 강릉에 알박이를 했다면 송권은 절대 조조를 먼저 치지 않았을 겁니다. 오나라 호족군 간 세병제 특성상 확실히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라면 호족들이 절대 협조적이지 않아요. 자기 재산 꼬라박아서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비도 역사대로 입촉하기 불가능합니다. 형주의 조조의 대군이 주둔한다면 입촉하는 순간 바로 빈집의 뒤를 털려요. 더욱이 조조가 먼저 치지 않는데 송권에게 유비의 존재가 동맹으로서 가치가 모호하죠. 즉 유장, 유비, 송권 지들끼리 아웅다웅하는 그림이 나오는 겁니다. 가우는 이런 그림을 본 거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덕분에 우리는 당대 컨텐츠를 조금은 더 즐기게 된 장점도 있죠. 적벽 전투를 끝으로 조조가 천하통일을 해버렸다면 제갈량의 북벌도 없었을 것이고 강유나 왕평의 활약이라든가 이릉대전 등 큰 컨텐츠들이 없어질 뻔했죠. 지금까지 적벽대전에 대해 탐구해보았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도 풍성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